안녕하십니까. 세종국토개발 대표 전은성입니다. 자,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경제가 안 돌아가는 이유, 정책의 부작용 곳곳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사무실이 신사동 가로수길 건너편에 있거든요. 골목 상권 죽은 지는 오래 전이고, 이렇게 대형 상권에 1층 점포가 이렇게 비어 있는 거를 제가 지금 7년 동안 여기에 있으면서 거의 지금 처음 이렇게 경험을 해요. 자, 문재인 정부가 지금 지금 소득주도 성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책의 기조를 거의 굽히지 않고 2년 동안 지금 집권을 하고 계시는데, 곳곳에서 정말로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정말로 못 살겠다. 있는 사람들도 못 살고 없는 사람은 더 못 살고 앞으로 미래는 점점 더 불투명해 가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언론에서 굉장히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안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유들 뻔히 잘 알겠지만, 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언론 자료들 보면은 오늘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뉴스와 전쟁 선언했어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개인 방송에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불났던 날 술을 드셨다. 이제 가짜 뉴스다 그러는데, 이런 것도 가짜 뉴스일 수 있지만, 사실, 이런 것도 가짜 뉴스예요. 취업자 2달째 20만 명대 증가, 고용률 3월 기준 역대 최고하면서 사람들이 다 웃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짜 뉴스이고, 어떻게 보면 틀린 뉴스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왜곡된 뉴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취업자가 2달째 20만 명 증가한 거는 사실인데, 한번 통계청 내용을 정확하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뺄 거 다 빼면은, 앞뒷말 다 자르고 증가된 인원수만 보면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증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가짜뉴스랑 다를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통계청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요, 실질적으로 한번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여러 가지 늘었어요. 늘은 건 사실인데, 눈여겨볼 점은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34만 6천 명 늘었고요. 제조업은 다 감소했어요. 제조업은 다 감소했고,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17만 2천 명이 늘었어요. 사회복지 서비스업. 그리고 지금 좀 정확한 내용을 한번 보면은 전년 동월 대비 34만 늘어났다는 점이다. 다만 세금으로 만든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에 유입된 노인 일자리로 엄청나게 늘은 거예요. 결론 뭐냐면 세금으로 늘린 거죠. 세금으로. 우리가 실적으로 인해서 늘린 게 아니고 그냥 국민이 낸 세금으로 그냥 노는 사람들을 일하게 만들어서 돈을 준 거죠. 그럼 이런 돈은 이 사람들의 최저 생계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거지, 경제가 성장하는 데 소비로는 절대로 돌아가는 돈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는 고용이 늘어난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소비를 해가지고 경제가 돌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소득주도 성장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냥 있는 사람들 세금 뺏어서 노인들한테 엄청나게 일자리를 준 거다. 참. 이런 부작용들 앞으로 굉장히 어떻게 일어날 거냐면, 벌써부터 걱정들을 하는데, 어떤 걱정이냐면, 공무원 군임연금 충당 부채가 940조, 나라 빚의 절반 넘어. 사실 부채라는 것은 정확한 빚은 아니에요. 앞으로 줘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채와 채무는 좀 다른 거예요. 채무는 내가 지금 우리 이거 찍고 있는, 우리 카메라를 찍고 있는 분한테 내가 돈을 10,000원을 빌렸어요. 이거 갚아야 되는 거는 채무라 그래요. 근데 부채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애가 학교를 들어갔어요. 애가 학교를 들어가면은 저한테 부채가 생긴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정확하게 내 자식이 돈을 나한테 빌린 건 아니지만, 학비를 제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 부담 같은 게 이렇게 부채라고 보면 되는데, 약간 의미는 좀 다르긴 한데, 여하튼 간에 공무원과 군인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면서 결론은 나라의 빚이, 나라가 주는 거잖아요. 세금으로 충당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빚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지금 계속 덧벗고 있거든요. 정말 문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 지금 정책이 참 수요도 못하게 하고 집도 더 못 사게 하잖아요. 그렇죠? 수요도 늘리지도 않고 수요도 늘어날 수 있는 정책을 쓰지도 못하고, 당연히 또 수요도 줄이고 하다 보니까 공급도 못하게 하고,
공급도 안 일어나겠죠. 근데 또 공급을 실질적으로 못하게 하는 법률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 인터넷 검색창에 이렇게 수요라고 쳐보시면 이제 수요에 대한 정의들이 쭉 나와요. 수요에 대한 정의들이 쭉 나오는데 이제 요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그대로 요 단어 그대로 나옵니다. 이제 맥주를 마시고 싶다는, 뭐 맥주라는 단어도 똑같이 나와요. 싶다는 생각 자체는 단순의 욕망에 지나지 않고 아직 수요는 아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욕망이 있어야 수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욕망에 지나지 않고 아직 수요는 아니다. 하지만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한된 소득의 일부를 지출할 때가 수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욕망이 생겨야지 수요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의 수요를 특히 유효 수요라고 부를 때가 있다. 그래서 유효 수요가 뭐냐? 그러니까 욕망이 먼저 생기고 그게 돈을 지불할 때 결국은 수요가 되는 건데 이러한 의미의 수요를 특히 유효 수요라고 부를 때가 있다. 그래서 유효 수요라는 걸 보면 이펙티브 디맨드 뭐 하여튼 뭐 요구라는 뜻인데 실제로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을 갖고 물건을 구매하려는 욕구, 즉 확실한 구매력의 뒷받침이 있는 수요를 말한다. 그러니까 욕망도 있고 돈을 갖고 있을 때 유효 수요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욕망도 갖고 있고 돈을 갖고 있는데 이럴 때 유효 수요가 되는데 그러면 실질적인 유효 수요가 발생을 해서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욕망도 있고 돈이 있는데 지금 유효 수요가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욕망을 깨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욕망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정책이 이 욕망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수요 자체가 발생 안 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욕구가 분출되고 해야지만이 모든 게 뭐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는 거고 뭐 소비도 되는 거고 경제도 살아나고 정신건강도 좋아지는 거고 뭐 이런 건데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못하게 하니까는 어마어마한 지금 부작용이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론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 참 이게 웃지 못할 일이에요. 참네. 이 김의겸 그 청와대 대변인이었죠. 흑석동에 산 걸 가지고 그걸 갖고 흑석동 재개발 전수조사를 또 합니다. 뭐 저는 이분이 투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제 입장에서 제가 이런 업을 하는 입장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보는데 나 이거 투기해가지고 치고 빠진다. 뭐 물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에 대해서 지금 뭐 관리 처분되고 이러면 팔지도 못하는데 대부분의 재개발의 어떤 속도가 완성된 쪽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신규 주택에 대한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 유효수요죠. 새로운 집을 가려는 주택이 있으면서 또 다른 새로운 집을 가는 거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사실 재개발, 재건축 말고는 우리가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는 새로운 주택을 사려고 그것도 도심 내 서울의 새로운 주택을 사기 위해서는 통장 갖고는 주택 있는 사람은 택도 없습니다, 사실. 그럼 결국은 조합원이 되는 수밖에 없는데 그게 무슨 투기 의혹처럼 말을 해가지고 흑석동 재개발을 또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요 자료, 요 네모를 좀 크게 보면은요, 참 2018년 이후 흑석 구구역 내 거래 전수조사, 거래 전체를 조사를 했더니 2018년 이후 총 거래 건수가 28건. 참 이것도 이 말은 뭐냐면 흑석 뉴타운에 주택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려면은요, 그 기회도 물건도 없어요. 지금 가보면은 28명만 흑석 뉴타운에 어떤 그 유효 수요를 또 충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매물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규 주택을 구입하려면 이런 조합원 자격을 살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살려고 해서 구입한 사람들이 28명밖에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새로운 주택, 신규 주택에 이동하려는 욕망을 채우려고 그걸 구입한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라고 참 하는 것 자체가, 이 욕망을 누르게 하는 이 정책들 자체가 정말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뭐 부동산뿐만 아닙니다. 모든 정부는요, 모든 이 정책은요, 지금 뭐 공장에서도 산업안전법, 약한 사람이 다치면 난리가 나요. 물론 청년이 어떤 그 일터에서 죽어가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기업이 돌아갈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툭하면 뭐 정확한 시행령 구체적 기준도 없이 막 만드는 거예요. 막 만듭니다. 그러니까는 기업은 툭하면 멈추는 거고 막 만들다 보니까는 지금 뭐 주택 공시가격 발표하고 막 이래다 보면은 지금 중구난방이잖아요. 주먹구구식이고 작은 평수가 큰 평수보다 오히려 주택 공시가격이 더 높게 나오질 않나. 엉망이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는
참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이 업계가 지금 패닉에 빠져 있는 어떤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뭐 착공도 늦어지고 또 그 뉴스 그대로 캡처를 하면 집값 잡겠다던 9.13 대책 이후 서울 거래 아파트 92%는 가격이 상승을 하고 오히려 지방 집값만 이제 크게 떨어뜨려서 균형 발전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지금 정책들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구매 욕구는 없는 사람도 당연히 주택을 구매하고 싶어 하고 있는 사람도 새로운 주택을 당연히 이제 구매를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근데 정부에서는 유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사는 것은 잘못된 거고 무주택자가 사는 것은 뭐 좋은 거라는 이런 약간의 굉장히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있는 사람이 다른 주택을 살 때는 무슨 대출도 아예 안 나오게 하고, 예? 뭐 여러 가지 또 대출 있는 상태에서 또 대출을 받으면 무슨 처분 조건을 내걸지를 않나. 굉장히 시각 자체가 너무너무 삐딱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사실 이 사람 무주택자들이 청약 통장하는 것도 이 사람들에 대한 이기심들 아닙니까, 사실? 현재 있는 주택을 안 사고 통장에 계속 뭐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신청해서 당첨받기를 기대하는 싸게 살려고 하는 어떤 이기심들, 이 사람들도 이기심이 있는 것이고, 유주택자들도 자기가 주택이 있지만 또 하나의 주택을 또 취득을 하면서 신규 주택을 가지려고 하는 이기심이 있는, 둘 다 이기심에 대한 금액의 크기에 따라 다른 것 뿐이지, 이기심이 발동을 하지 않고 욕망이 발동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소비가 일어나질 않는데, 이 사람들의 욕망은 누르고 이 사람들의 욕망은 충족시켜주고 모든 사람은 다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 자체가 정부가 굉장히 삐딱해져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뿔난 재건축 민심 거리로 나오나, 참 이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나온 사람들은 사실은 좀 팔아야 될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재건축을 막 빨리 진행해갖고 새로운 집에 들어가자라는 것보다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인데, 거기에서 지금 주택을 오랫동안 갖고 있다가 팔려고 하는데 가격이 너무 떨어지고 이러다 보면 옛날 생각나서 팔지도 못하고, 여하튼 간에 재건축이나 여러 가지 지금 뭐 한강변 50층 또 요번에 또 성수동 같은 경우도 통과 안 시키고 하는데, 너무너무 지금 그 주택이 있는 자리에 주택을 짓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그 정책에 대한 부작용으로서 엄청나게 앞으로 그런 언론 기사들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경제가 가장 안 돌아가는 이유는 인간의 욕망 자체를 누르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욕망 자체를 누르고 있는 것은 정책으로서는 일시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은 인간의 본능과 비슷한 부분이기 때문에 욕망 자체를 영원히 누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런 부작용이 나오는 거고, 민심들 뿔이 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일부의 소규모 폭동들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차피 정부는 민심 안정 정책을 피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풀어줬을 경우에는 부동산이 사실은 좀 반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부동산 반등을 이유로 지금 제가 뭐 이 방송을 하는 건 아니고, 여하튼 간에 정책의 부작용이 앞으로 곳곳에서 나올 가능성이, 문재인 정권 다음 달이면 2년인데 아마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어느 쪽에서 계속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될지 한번 잘 선택을 해보고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잘못된 점을 오늘은 조금 거기에 대해서 좀 시사를 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도 또 계속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테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